통일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등 10곳을 15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의원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김범석 국방의장 등 3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광산 보고서에 조선인 강제동원 내용을 또 누락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정부 간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어제 15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통일교 서울본부 등 모두 10곳으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였는데요.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장관과 김규환 전 의원은 군품을 받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경기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김건희 특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의원실과 자택 등 모두 10곳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10일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닷새 만에 전방위적으로 벌인 강제 수사는 15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한일 해저터널과 같은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교 측이 실제 로비를 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이력이 있고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전담팀은 2018년 당시 보고,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심 물증인 명품 시계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날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며 당시 SNS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하던 또 우리 언론 여러분들을 뵀던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번 하도록. 통일교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규환 전 의원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윤용하고는 전화도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내란 특검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왜, 무슨 목적으로 그때 발생했는지 밝혀졌을까요? 내란 특검이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북한 도발까지 유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얘기가 많았던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선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특검의 수사 결과가 판결로 이어질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전부터 계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즈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은 군 인사 내용이 근거가 됐는데 여기 쓰인 대로 육참 총장과 방첩 사령관 등 인사가 진행됐고 실제 이들이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심지어 지난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줄 탄핵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군으로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독재를 구축하면서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도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개입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계엄 때문에 다 망쳤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은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란 특검은 김 여사의 비상계엄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결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통신 기록은 물론 계엄 당시 갔다는 성형외과까지 행적을 모두 조사했으나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김 여사 측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계획을 몰랐던 김 여사가 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엄 소식을 듣고 분노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다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여사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계를 두고도 두 사람이 소통한 정황이 없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하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유도 궁금하셨을 텐데요. 내란 특검은 당시 미국이 대선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라 개입이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배경에 대해 내란 특검은 미국의 개입이 어려운 시점임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이며 새 대통령 취임 전인 당시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과도기에는 미국이 부대 이동과 병력 재배치 등으로 즉각적인 개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실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 등의 표현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특검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12월 4일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내정자와의 면담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다는 점도 12월 3일을 계엄일로 미리 잡은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0월 유신 역시 미국 대선 시기에 단행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미국에게 사전 보고했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칫 계엄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시기를 정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한간에 제기된 무속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내란 특검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성과는 냈지만 남은 의혹이 많다면서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받으면서 통일교 의혹도 특검에 추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내란의 핵심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시킨 점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진짜 동기와 더불어 외환죄 의혹 등이 여전히 안갯 속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집니다. 반헌법 세력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증거 없이 내란몰이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가 아닌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향해선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깔아뭉갰다면서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 수사, 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그리고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십시다. 하지만 여권에선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2차 특검 도입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마무리 발표를 했던 어제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현역 군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계엄에 동력을 줬다는 게 인정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지난 6월 기소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 모두에 유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 구성이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하고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종사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인데 어제 재판부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를 내리자마자 국방부는 유공자 등록 근거가 된 무공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제주 4.3 사건.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구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도민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고 서울보훈지청은 이를 받아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지역사회는 반발했고 결국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제주도민들에게도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지시 검토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부도 유공자 등록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에 제주 사회는 사필 규정이라면서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지 일주일 만에 정 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박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30년 전 정 구청장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대통령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고 칭찬했던 정원호 구청장. 정 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구청장 45.2%, 오 시장 38.1%로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을 7.1%포인트 앞선 겁니다. 박주민 의원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에선 42.1% 대 40%, 서영교 의원과 오 시장의 대결에선 39.6% 대 40.3%였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인지도가 낮은 게 정 구청장의 약점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덕분이라 평가했습니다.
야권은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폭행 이력을 꺼내들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당시 한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다퉜고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폭력에 이유 붙이는 게 정말 민주당식 해명 공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나온 도덕성 검증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명심 논란 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권 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을 향한 견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내일 청문회도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쿠팡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김범석 쿠팡 의장과 강한승 박대준 전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의장은 자신이 해외에 거주하며 170여 개 나라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 일정들이 있어 청문회 참석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 불허한다,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문회를 이틀 앞둔 어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증감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요. 대국민 약속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 하루 이틀 진행되는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최대 60일까지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문회와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동행명령을 통해 강제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국정조사까지 검토된 만큼 김범석 의장이 10년 만에 국회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2주차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예정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업무 보고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여야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충돌할 전망입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은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구조물 결함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양국 외교 당국의 대북정책 정례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놓고 이견을 드러낸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외교부와 미국 측이 대면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그제 저녁 베트남 국적의 20대 유학생이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한 곳에 모여 바닥에 놓인 종이봉투를 바라봅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제 저녁 6시 25분쯤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생아는 3시간 정도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전해졌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차하고 앰뷸런스하고 계속 있더라고요. 태아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하루 종일 안 좋았거든요. 아이는 동국대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태어난 뒤 바로 앞 건물에 유기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출산을 도운 공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건 같은 국적 유학생 B씨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동국대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지난 10일 한국에 입국했는데 어제 개강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학교에 어쨌든 어학연수생으로 온 거거든요. 한국어 교육원에. 학부생이나 이제 대학으로 온 게 아니라.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산모 A씨와 유치장에 입감된 친구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어깨가 탈구됐는데도 조리원이 나몰라라 한다는 보도, 저희 MBN이 얼마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산모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주에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산후조리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들을 출산한 30대 여성 유모 씨. 출산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발목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마사지를 받던 중 발목 쪽 림프관이 손상되면서 체액이 흘러나와 부종이 생긴 겁니다. 너무 아파요 했는데 그쪽을 눌러야 늘어난 자궁이 이제 빨리 축소가 되고 회복이 빨라진다면서 좀 아파도 참아야 된다.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이제 코끼리 다리처럼 확 부어 있었던 거죠. 조리원을 퇴소한 뒤 유 씨의 증상은 점점 나빠졌고 지난 1월엔 근막 파열에 의한 근육 탈출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는 발목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였는데 기저귀를 한번 갈아주려고 해도 기저귀를 가지고 오고 아기를 갈아준 다음에 옷도 가지고 와야 되고. 조리원 측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유 씨가 조리원비 환불과 산후도우미 비용을 요청하자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사지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고 유 씨와 말도 달라서 정말 마사지를 받다가 다친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저 질환이 있으셨는지 아닌지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질환이 있는 분인데 마사지를 받다가 불편함을 호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취재진이 유 씨의 최근 5년치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림프 계열이나 발목 치료 이력은 없었습니다. 조리원 측은 유 씨의 부상을 인지하고도 보험 청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를 담당한 마사지사는 외부 업체 소속이라 조리원이 가입한 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마사지 업체도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마사지 보험이 없는 셈입니다. 결국 1,000만 원도 넘는 돈을 조리원에 냈지만 마사지를 받다 다쳐도 보험 처리는커녕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민원은 2,200여 건입니다. 이 중에 피해 구제가 이뤄진 건 8%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에 이어서 이번엔 링거 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의료 면허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박 씨에게 수액을 놔준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에 안유정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박 씨가 한 호텔에서 불법 시술을 한 정황이 담겼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주사 이모와는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 A씨라는 게 전 매니저의 주장입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A씨는 문자에 언급된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가 자신의 번호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에게 불법 시술을 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이 언론은 밝혔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의약분업 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동네 약국에서 받은 약으로 반찬값 정도 벌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의료 면허 없이 박 씨에게 링거 주사를 놨다면 불법 시술 행위로 간주돼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박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피소된 5건의 사건에 대해 박 씨를 포함한 링거 이모 등 주변 인물을 조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근황이 화제입니다. 전 씨는 위선자 12라는 SNS 계정을 개설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를 담은 웹툰을 AI로 제작해 연재하고 있는데요. 웹툰 속 주인공은 전 씨 자신을 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 양 캐릭터 몽글이로 귀여운 그림체와 달리 웹툰 내용엔 아버지의 중혼과 외도, 새엄마 박상아 씨의 괴롭힘,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전두환 씨의 집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에서 반찬 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히거나 휴게소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화도 나오는데요. 누리꾼들은 만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정 환경이 심각했다, 몽글이 너무 안쓰럽다, 몽글아 행복하자, 말하지 못한 가정사가 그림으로 흘러나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미국 유학 시절까지 공개한 전시는 다음 회차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민폐 주차 문제가 잦은데요. 극강의 매너를 자랑하는 주차 인증 챌린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사진 속 차량들 거의 주차장 벽에 닿을 정도로 바짝붙어 주차한 상태인데요. 특히 한 트럭 운전자는 지하 주차장 기둥에 차체가 거의 닿을 듯이 주차했습니다. 이런 경우 옆 차량은 널찍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주차하기 참 편해지는데요. 배려심 많은 운전자들을 향해 종이 한 장 차이로 주차하는 고수들이다. 주차 면접 보고 입주하나요? 이 정도로 붙여 주차하면 센서도 경고음이 울릴 텐데 대단하다 등 누리꾼들의 감탄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보고서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전체 역사를 전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의 사도광산 보존 현황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8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겁니다. 핵심은 전체 역사,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까지 모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당초 유산 근거 시기를 에도 시대로 한정하는 등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면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보고서의 핵심인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는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생활 관련 전시실 등이 간략하게 소개된 데 그쳤고 이마저도 강제동원을 직접 표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후속 조치 관련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틀 전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죠. 총격범 2명은 놀랍게도 부자 관계였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이 울리자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총격을 피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심폐소생술도 진행됩니다. 현지 시각 지난 14일 저녁 6시 45분쯤 호주 시드니의 관광명소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약 10분간 벌어진 총격에 주말 저녁 평화롭던 해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6명이 숨지고 최소 40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명단은 10살 소녀 1명과 87세 어르신이 포함됐습니다. 범인은 천여 명이 모인 유대교 축제 하누카 행사장을 노렸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테러라는 판단입니다. What we saw yesterday was an act of pure evil, an act of terror, an act of anti-Semitism. 용의자는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인 50살 아버지와 2달 전 실직한 24살 아들로 무슬림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팔던 아버지는 사격 클럽 회원으로 총기 6정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They come and go every day here, and they never say hello or anything. They just no more. 현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깃발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용의자들의 IS 연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30년 가까이 대형 총격 테러가 없었던 호주인 만큼 시민들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브라운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풀려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증거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체포 하루 만에 20대 남성을 석방했는데요. 시민들에겐 CCTV 등 추가 영상을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 하루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수사당국. Now the investigation continues to progress extremely fast. We'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and seizing items that we need to seize, search locations that we need to search. 그러나 다음 날 구금한 20대 남성 벤저민 에릭슨을 석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을 재판에 넘길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Certainly there was some degree of evidence, and over the last 24 hours leading into just very recently, that evidence now points in a different direction. 또 용의자 수색을 재개했다며 시민들에게 CCTV를 포함한 영상 제공에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브라운대 7층짜리 건물 바루스앤드 홀리 근처에서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People found a lot of relief in knowing that the authorities had caught this person, and now to know that he may still be on the street is extremely scary. 온라인에서 신원이 공개된 용의자가 풀려나면서 수사가 섣불렀다는 비판 속에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초기 단계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라톤으로 유명한 볼리비아에서 이번엔 크리스마스 맞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행복이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초록색 요정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한껏 멋을 부린 강아지. 천사 옷에 산타 옷을 입은 강아지들도 곳곳에 보이는데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입니다. 반려견과 옷을 맞춰 입고 거리를 걷는 참가자들도 많았는데요. 이게 바로 가족이겠죠. 연말마다 열리는 전통적 행사인데 올해 10만 명가량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고요. 주민들도 오늘의 주인공 강아지들도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야생 곰을 마주했을 땐 절대 등을 보이지 않고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런데 여기 곰에게 먼저 도전장을 내민 겁없는 남성이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도심. 흑곰이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뒤를 따라온 한 남성, 손으로 곰을 툭 칩니다. 놀란 곰이 본능적으로 남성을 위협하는 듯하지만 이내 사라지는데요. 곰이 참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다면 아찔한 순간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영상이 퍼지며 남성을 향한 누리꾼들의 질책이 쏟아졌는데요. 전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곰을 도발했단 겁니다. 곰이 도심에 나타나는 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곰도 사람도 다치지 않고 공존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건 아닌가 봅니다. 구독자가 4,600만 명이 넘는 유명 크리에이터가 로봇과 싸움이 붙어 결국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남성이 로봇의 목을 조릅니다. 주먹질에 내동댕이 치기까지 하는데요. 로봇이 손가락 욕을 하자 격분한 겁니다. SNS 팔로워 100만 명이 넘는 로봇계의 인플루언서 리즈봇이고 남성도 유명 크리에이터인데요.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다 싸움이 났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로봇 제작사가 사고 뒤 콘텐츠 제작이 멈춰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남성을 상대로 100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거죠. 사람과 로봇 사이 첫 법정 공방,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도수 치료로만 1년에 실비 보험료가 1조 3천억 원이 나가는데 일부 병원들이 돈 넘은 장사를 해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체험으로 유인해 보험사 의심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수백만 원 패키지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태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수치료 체험 만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피부과 도수치료센터입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의사의 진료도 없이 곧바로 도수치료실로 안내합니다. 환불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는 도수치료는 불법인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의사는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감별이 돼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오니 상담 직원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시기를 물어보며 200만 원 상당의 도수치료 패키지를 권유합니다. 처음 내세운 만원 도수치료는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셈입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하며 실손보험 청구를 부추깁니다. 요새 보험사들의 특허리 워낙 많잖아요. 그때 뭐 말을 해야 하는 뭐 멘트들이나 그런 가이드 이런 것도 이제 실장님들이 챙겨주고 해서 안 쓰면 손해죠. 지난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2조 9천억 원, 이 중 도수치료로 나간 것만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가격을 관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병원과 의원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처방 코드나 내줄 아는 거죠. 우리는 왜 의사의 진료를 보느냐? 실비 청구하기 위해서. 올해도 실손보험 지급액은 8조 5천억 원, 역시 도수치료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겨울철 도로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를 지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위험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강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년간 결빙이나 서리가 생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2,381건, 사망자는 47명에 달합니다. 특히 교량이나 고가도로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사고 100건당 2.2명이 숨졌고 고가도로는 100건당 4.8명, 교량은 7.9명으로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교량은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로도 찬바람이 지나가며 노면 온도가 떨어져 결빙이 더 자주 생깁니다. 지면에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중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냉각이 더 쉽게 나타나고 또 같은 기상 조건에 의해서 살얼음이 발생을 하더라도 해빙되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터널 입구와 출구도 주의 구간입니다. 터널 출구 인근 도로는 터널 주변 일반 도로보다 기온이 낮고 결빙 빈도도 잦았습니다. 특히 터널 출구에서는 자동차가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바람이 블랙아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터널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가 출구 밖에서 냉각되며 공기 속 수분이 응결돼 물이 되고 노면에서 얼어붙는 겁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 도로기상 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결빙 위험 구간을 미리 확인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나 눈이 오고 그다음에 지상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장소는 찬 공기가 오래 머무는 만큼 골짜기 도로를 지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등 자원 무기화에 맞서 미국이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 현지에 재련소와 히토류 생산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스가로 이름을 붙인 조선협력에 이어 핵심 광물까지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특히 고려 아연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전략 광물을 정제하는 대형 재련소를 짓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약 10조 9천억 원.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 약 2조 원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광석에서 희귀금속을 불순물 없이 뽑아내는 습식 재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경쟁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히토류 같은 희귀금속은 아연이나 구리 등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데 재련 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미국이 이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가진 고려아연에 손을 내민 겁니다.
미국은 수입 히토류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절실하게 됐습니다. LS전선도 전기차와 로봇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 공장을 버지니아주에 설립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호주 등에서 히토류 산화물을 확보해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공급할 방침입니다. They are strategic investments that strengthen American domestic supply chains, reduce reliances on foreign sources, and support American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한미 공급망 재편이 조선에 이어 핵심 광물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달 코픽스는 전달보다 0.24%포인트 높은 2.81%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 쓴 사람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당겨 쓴 사람은 3만 8천 명, 금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문하면 음식 등을 배달해주는 라이더의 이륜차 신체 사고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라이더 보호를 위해 보험료를 20%에서 30% 낮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 달에 대중교통비를 6만 2천 원 이상 쓰는 분들, 내년부터는 그 이상 쓴 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K패스 환급 혜택이 새해부터 더 늘어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장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29살 이창현 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회사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지하철 요금은 편도 2,000원. 한 달에 평균 50회 넘게 이용하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비를 일정 비율만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이용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달에는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분 요금부터는 더 많이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형을 사용해도 6만 2천 원을 넘으면 차액을 대부분 되돌려받습니다. GTX나 광역버스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권 직장인들은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돼 환급액이 지금보다 많아집니다. 한 달 교통비가 9만 원인 저는 30%인 2만 7천 원을 환급받았는데 앞으로는 8천 원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K패스 이용자들은 번거롭게 카드를 다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을 지급되는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K패스에 가입한 고령층의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어르신 유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번 주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2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방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은 저녁부터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눈비가 내리는 지역은 빙판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2.2도, 춘천이 영하 0.4도, 대구 영하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대구가 10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